안녕하세요. 9월 일잘러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월 일잘러 웨비나에서는 각 분야의 일잘러들을 모시고 소통과 협업이라는 주제로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시대 출장 없이 글로벌 성과 달성하기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영갑의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역하시는 분들이 일잘러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 트레이더를 서비스하고 있는 영갑의 이승호입니다. 요즘에 HR, 재무, 다양한 업무 분야의 업무를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무역이라고 하는 한 산업에 특정해서 무역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어려운 것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클라우드 기반의. 그래서 SaaS라고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다양합니다. 뭐 HR, 말씀하셨던 뭐 CRM, 무역, 다양한데, 무역이라는 이 버티컬을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이전에 무역하는 회사였고요. 저희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역은 상당히 프로세스가 길고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자료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엑셀과 이메일에만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 현재의 트레이더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엑셀이나 이메일 위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트레이더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 좀 더 업무 생산성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대표님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이력을 다 봤는데요. 이력이 엄청나십니다. 네. 미생으로 유명한 네. 대우 인터내셔널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창업을 한번 하셨었고, 그리고 네. 이제 이후에 버즈빌, 오토비 창업, 버즈빌을 거쳐서 세 번째 스타트업인 영갑이라는 네. 회사를 또 창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적을 옮기시면서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원래부터 글로벌이라는 화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학생 때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가 대우 인터내셔널이었고요. 대우 인터내셔널 생활은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 5년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그때가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뭔가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때 마크 안데르슨이 쓴 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보니까 자동차는 과거에는 기계공학이었고 현재는 전자공학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진다. 근데 그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의료, 쇼핑, 사회 각 분야에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글을 읽고 너무 저는 공감이 갔었고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에 좀 몸담아 보고 싶다. 근데 이왕이면 IT 스타트업에 몸담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오토비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었고요. 오토비요? 오토비는 아마 카닥이라는 서비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자동차가 손상이 됐을 때 앱으로 사진을 탁 찍으면 그게 자동차 정비회사로 바로 넘어가서 역비딩을 받는 그런 네. 서비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사고가 나거나 손상이 되면 이거를 각 정비소를 찾아다니면서 견적을 받기가 너무 주말에 그렇죠. 시간이 안 나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때 막 앱이 나오는 생태계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만들고 정비업체들을 하나 둘 세일즈를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친동생이자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던 버즈빌의 이용호 대표가 네.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을 하면 되게 멋지겠다. 잠금화면에서 광고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있던 모든 멤버들이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해서 기존의 오토비는 접고 버즈빌에 합류를 해서 이제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을 만드는데 몸담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CEO로서 한 7년 정도 맨 처음에는 사실 10명도 안 되는 회사에서 90명으로까지 성장하는 것들을 지켜봤고 저는 이제 CEO로서 시리즈 A, 시리즈 B 펀딩 유치하는데 저희 이관우 대표님
도와서 같이 진행을 하고, 예, 그러면서 세일즈, 마케팅, 운영, 인사, 재무, 사실 개발, 디자인 빼고 거의 모든 업무들은 한 번씩은 다 거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잔디에서 그 CEO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마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개발과 디자인 빼고는 네. 정말 다 그냥 생기면 다 저희한테 오는 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정말 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본인 창업하시고 또 이제 친동생과 함께 또 스타트업을 또 굉장히 오랫동안 이끄셨고 또 이제 근데 또 창업을 네. 하셨어요. 어떻게 네. 보면 또 연쇄 창업가로서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나왔죠. 제가 알기로 올 4월에 공식 네. 트레이더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 무역 회사를 위한 CRM 형태로 네. 말씀드리면 되나요? 협업 툴? CRM 및 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중소무역 회사와 제조 수출 회사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제 그런 회사들의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많이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소개를 들었으니 본격적으로 저희 테마에 맞는 일잘러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또 코로나 네. 시대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도 정말 뭐 어렵죠. 출장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대면 소통 자체가 힘들어졌는데 무역업, 또 특히 무역 버티컬을 네. 서비스하는 회사다 보니까 무역업도 많이 변했을 거라고 제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뭐 무역은 아무래도 뭐 수출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거래처가 있을 거고, 그럼 거래처에는 기존 거래처와 신규 거래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거래처를 잘 관리를 하고 신규 거래처를 잘 발굴하는 활동이 되게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아무래도 B2B 무역에서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규 거래처를 발굴할 때 주로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전시회, 박람회 등을 참석을 했는데 이제 출장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시회도 예전에는 가면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면 사람이 없고요. 코엑스만 해도 가보면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상으로 커스터머를 새롭게 유치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힘든 포인트는 재택근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한 사무 공간에서 쉽게 소통되었던 것들이 이제 비대면 환경으로 바뀌다 보니까 업무 관리가 힘들어졌다는 부분. 심지어 주간 미팅을 해야 되는데 주간 미팅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주간 미팅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트레이더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좀 대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수출을 하는 회사는 수출을 해야 그렇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을 아마 대부분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온라인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보자라고 하시고 있을 것 같고, 코로나 시대 수출 업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제품의 아이템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엔드 유저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화장품, 의류, 장난감 이런 것들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매상, 소매상들이 커스터머가 돼서 거기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고요. 반면에 엔드 유저가 기업인 경우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모디티라고 부르는 중간재 성격의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사실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거의 대부분이 오프라인으로만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니 사실 B2B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서 온라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모르진 않아요. 하지만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 이제는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매 측면에서는 온라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셀링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역을 전체적인 오퍼레이션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크진 않은데 인식의 변화가 큰 것 같고요. 5년 동안 있어야 될 변화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어떤 인식 전환으로 앞으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네. 대부분의 이제 수출 업체라던가 음. 무역회사들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엄청난 성과를 내셨단 말이에요. 네. 온라인으로 수출을 진행하면서 3년 만에 네. 수출 100억을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많이들 궁금할 네.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성공 네.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트레이드란 서비스를 만들기 이전에는 저희가 그 철강 파이프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송유관 같은 거, 파이프라인 길게 연결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건물 같은 거에 구조관이라고 해서 파이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철강 파이프를 수출하거나 삼국간 무역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그 철강 파이프를 중국이나 한국산을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에 많이 팔았었거든요. 오프라인 기반으로.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더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매출을 더 높이고 싶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오프라인만으로는 한계를 느껴가지고 온라인 측면에서 많은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혹시 그 창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아까 남미, 콜롬비아를 거래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남미에는 밑에 페루도 있고 위에 파나마도 있고 코스타리카도 있고 과테말라도 있고 다 같은 문화권입니다. 사실 브라질만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요. 콜롬비아에는 저희 현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한 국가들에게도 더 그 수출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커스터머들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을 서칭하다가 찾았던 게 무역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뭐 판지브라든지 트레이드 아틀라스라든지 데이터 마인이라든지 임포트 지니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곳이냐면 무역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무역 데이터?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미국 관세 당국에 이 제품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수량으로 어떤 항구에서 어떤 항구로 얼마치 팔았다라고 하는 게 다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관세 당국에 다 쌓이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걸 외부에 다 공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데이터들 미국 그리고 중남미가 데이터가 잘 돼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그 동국권 나라들,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의 무역 데이터가 이런 곳에서 다 인터그레이션 해서 애그리게이션 해서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다 분석을 했죠. 네, 그래서 다음 장표로 보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만약에 저희가 파나마로 출장 갔다 그러면 파나마의 모든 데이터를 끌고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파나마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회사는 누구지? 그리고 이들은 어느 국가의 어떤 회사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지? 그리고 연도별로 어떻게 추이가 됐고 수량은 어떻게 되고 판매한 양은 어떻게 되고, 그럼 그걸 나눴을 때 대략 평균적인 가격은 어떻게 되지를 보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이제 이 아이템을 취급하면 누가 공급을 했네라는 거를 자기가 익숙한 것들을 보면 여기는 내가 칠 수 있겠다 없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탑 랭커 중에서 커트해서 저희는 각 국가별로 한 5개에서 10개 정도로 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3주 정도 시간을 내서 출장을 가서 싹 돌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한 3군데 정도의 고정 거래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장 한번 갔는데 3군데 고정 거래처가 계속 매출로 발생시켜줬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디멘션이 HS 코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제품명을 검색을 하면 다 바이어들이 다 뜹니다. 역으로 우리 경쟁사야. 그럼 그 회사 이름을 딱 치면 그 회사가 판매한 어떤 특정 국가의 데이터가 다 쌓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공략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무역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런 이런 분석을 하시게 된 계기는 결국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있다라는 거,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충분히 이게 공개가 되어 있는 네, 데이터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어떤 트레이딩 컴퍼니들이 모두가 다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사실 저희가 무역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오랫동안 해왔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알아도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셔서 어떻게 보면 무역하시는 분들 중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서 성과를 한 경험이 사실 IT 스타트업에보다는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고, 다만 저희는 이걸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있었던 것 보면은 같아요. 트레이더를 시작을 하시게 된 계기도 네. 어떤 이러한 무역을 하시는 분들의 좀 더 스마트 워크, 네, 좀 더 업무 효율화를 이루고자 하신 네, 거고, 맞습니다. 충분히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잘 네. 활용만 하고 노하우만 알아도 네,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첫 번째 말씀해주신 포인트는 사실 이제 출장을 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발굴을 하고 출장을 가서 성과를 내신 건데, 네, 그것만은 또 이유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네. 혹시 그 성공 사례에 대한 원인이 또 있을까요? 저희는 그 미스트 파이프 오퍼라고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이제 미스터 파이프 오퍼. 네, 저희 웹사이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파이프를 팔기 위한 웹사이트였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저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B2B 웹사이트에 과연 잠재적인 바이어가 방문을 해줄 것인가? 저희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리소스는 쓰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윅스라는 그 웹사이트 빌더를 통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넣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아마 가격의 추이를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았어요. 저희는 중간재 성격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격의 추이를 보여주는 창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컨택하고 싶으면 인콰이를 남길 수 있도록 플러스 밑에 하단에 채팅창이 있어가지고 방문한 사람들이 저희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구글 광고로 한 20불, 30불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사실 상당 부분은 약간 좀 영양가가 없는 분들도 많았지만, 근데 그 중에는 정말로 보통 이걸 검색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오프라인으로 라인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자기 기존 거래처 말고 온라인에 와서 이걸 서칭했다는 거는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기존 거래처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들이 진짜 우리도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잘 해결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리스트에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다른 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는 이런 제품도 한다 라고 하면 인콰이리를 주는 그런 기회들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만 해결을 해주면 네, 바로 이제 또 우리가 네,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는 네, 기회로 맞습니다. 포착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뭐 크게 무역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과 네. 그리고 자체 사이트를 만들어서 인바운드를 유도시켜서 또 전환까지 가신 게 또 성공 스토리의 비결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이러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네. 지금 계속 협업과 소통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협업이 필수였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협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협업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일을 하는데 그거를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해서 완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출 계약을 잘 이행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그것대로 잘 생산을 하고 배에 실어서 보내고 바이어가 현지에서 통관하는데 문제 없이 서류를 받아보고 대금을 수령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문제 없이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거가 좋은 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무역은 일단 해외 영업 담당자가 있고요. 바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지사 법인이 있으면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생산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에 실어 보내려면 물류팀 혹은 외부 업체라면 물류 포워더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은행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회사 내 외부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효율적인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들 간에 서로 같은 맥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맺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떠냐면 이메일로 다 이런 것들이 교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메일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물론 아웃룩으로 그걸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트레이더를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제가 원래 영갑에 오기 전에 김남우 대표님이 철강 파이프업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딱 조인을 하고 나서 너도 이제 이 일 해봐야지 그러더니 이메일을 엄청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서들은 다 여기 구글 폴더에 다 있어 했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가 몇 군데인지, 그리고 우리가 거래가 전체가 몇 건인데 어떤 것들이 지금 계약 단계고 어떤 것들이 물건이 배에 실리고 있고 어떤 것들이 지금 돈 받아야 되는 건이지, 이거를 제가 이메일을 하나하나 까보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형 이거 나 다 파악하는데 한 달 걸릴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툴 중에서 트렐로라고 하는 프로젝트 관리 툴이 있어. 프로젝트 관리 툴에 가면 칸반 보드에서 여기 이제 RFQ면 RFQ, 오더면 오더, 뭐 신먼트면 신먼트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그 안에 카드 하나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문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끼리 대화는 거기서 하자. 그러면 내가 훨씬 더 한눈에 다 파악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트렐로를 썼고요. 그거를 저희가 한 이틀 정도 셋업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했고, 해외에 있는 직원들도 똑같이 그걸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해외에 있는 직원들도 사용법이 되게 단순했거든요. 여기서 이 거래에 대해서 첨부 문서는 여기에만 올려,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한 대화는 여기서만 남겨. 딱 두 가지만 했을 뿐인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효율이 몇 배가 뛰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업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첨부 파일과 코멘트, 대화만 나눴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일정, 이거에 대한 또 중요한 다른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다 다뤄지면 훨씬 더 협업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트렐로를 뛰어넘는 무역에 특화된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게 어떻게 됐습니다. 보면은 트렐로에 대한 사용 경험으로 인해서 네, 이게 이제 또 트레이더의 네. 아이디어를 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랑 같이 일했던 김남우 대표는 원래 그런 방식으로 일해 왔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버즈빌이라는 스타트업을 다녔었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도 이전에 대우 인터내셔널 다녔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인 버즈빌이 왔을 때 사실 트렐로 맨 처음 했을 때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걸 왜 쓰지? 대표님조차 네, 그런 이걸 거에 왜 대한 써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 너무 편한 거고, 이거는 트렐로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툴도 찾아봐야겠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 네. 저도 주변에 보면 아마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어떤 협업 툴이나 이런 것들을 접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다소 이제 충격적으로 와 닿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일을 이메일이 아닌 걸로 네. 하나. 근데 지금 웬만한 유니콘 기업들, 뭐 우리가 네. 알만한 정말 뭐 배달의 민족, 직방 이런 무신사 이런 회사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IT 회사나 네. 스타트업들은 사실 이메일로 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더 이상 정말 외부랑 소통할 때 외부랑 소통할 때도 좀 지속적인 관계에서는 대부분 그 각자 팀마다 쓰는 협업 툴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협업 툴을 실제로 잘 활용을 하는 게 기존 소통 방법을 개선시키기도 하고, 일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면서 훨씬 더 좀 원활하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결국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일을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문맥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협업 툴을 혹시나도 안 써보신 분들이 네. 있다면 다양한 협업 툴이 있으니까요. 꼭 네. 한번 좀 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가 폰이 나오면 2년, 3년 쓰고 계속 바꾸잖아요. 더 좋은 폰으로. 근데 이메일은 얼마나 됐냐 생각해 보면 50년이 넘었나요? 이메일 크게 바뀐 게 있나요, 이메일이? 그런 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이 정말 협업 방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오늘 주제가 저희가 일잘러 웨비나잖아요. 네. 그래서
무역업계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일잘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보실 텐데, 어떻게 하면 일잘러가 될 수 있나요? 무역에서, 그러니까 수출함에 있어서 일잘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 판매하고, 그러니까 커스터머를 더 데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느낄 때에, 나는 되게 만족했어 라고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데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저는 무역에서 가장 좋은 일잘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판매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이미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세일즈를 하셔야 되는지는 각 아이템별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계신 거 말고 온라인으로 제가 좀 더 체험을 해봤으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맨 마지막 장표로 가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B2B에서 오프라인 비중이 상당히 높았지만 온라인 비중이 그래도 꽤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의 변화는 B2B 구매 담당자들의 저도 The Ultimate B2B E-commerce Guide라는 리포트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B2B 구매 의사결정권자의 73%가 이미 밀레니얼 세대로 갑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거래처, 바이어들이 인터넷에서 검색 안 하고 원래 있던 라인업대로만 구매하는 패턴들이 강했어요. 그쵸. 근데 이 밀레니언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일단 온라인에서 리서치를 합니다. 리서치, 온라인, 바이, 오프라인. 아직까지 온라인에서 사진 않아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리서치를 하고 사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밀레니얼들은 기존에 내가 거래한 업체다. 이들은 저랑 관계가 있다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다른 업체들을 서칭을 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아마 비교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커스터머를 유치하기 위해서였는데 앞으로는 이 커스터머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온라인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온라인에 대한 오픈 마인드와 배우려는 태도가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리 회사가 존재함을 알리는 그 프레젠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알려야 되는가? 알리바바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인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그 안에서 커스터머가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우리가 프레젠스가 없어도 크게 타격을 보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에 대한 태도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쿠팡이나 이런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 B2C 서비스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쿠팡이츠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주문이 등록되었습니다. 조리 중입니다. 배송 중이고 언제쯤이면 도착합니다. 라는 경험을 다 하고 있잖아요. B2C에서는. 오늘도 먹었습니다. 네. 근데 B2B는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수십만 불치, 수백만 불치를 하지만 폐에 물건이 실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트래킹이 안 돼요. 그래서 바이어가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거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트래킹 해주는 업체는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엄청난 단위의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2C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밀레니얼들의 특징은 뭐냐면 B2C의 경험을 B2B에서도 하길 바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처럼 이 불투명한 거래 그리고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별로 이제 앞으로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판매 측면에서 온라인의 프레젠스를 확보하고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과속화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역 분야에서 일잘러가 되기 위한 중요한 그런 차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야에서도 어떤 다른 타 분야와 다르지 않고 정말 네. 이 디지털 전환, 말 그대로 네. 생각하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반드시 네. 필요한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든 산업과 관계없이 결국에는 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네. 사람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온라인에 네, 친숙한 맞습니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너무 지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사실 이제 이걸 계속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오케이. 나는 오프라인 세대인데, 온라인이 이제 커지고, 온라인에 대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회사도. 하지만 온라인이 가지는 여전히 본질적인 한계들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 분명히, 저도 아마 일부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보완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온라인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판매 측면일 것 같아요. 온라인만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느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B2C는 저희가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지만 B2B는 거래 단위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잘못됐을 때 잃을 수 있는 게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서치는 온라인에서 하지만 바이 오프라인이라고 했던 거는 지금 시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이 잘 되어야 딜을 더 잘 체결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그게 아직까지는 온라인이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데이터 활용했지만 결국에는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딜을 메이크 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도 콜롬비아 현지의 저희 직원이 계속 케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었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그러면은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 정보를 검색하고 판매가 되는 비율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거거든요. 즉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제가 요식업을 하고 있었고 배달의 민족이 그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배달의 민족이 왜 들어가야 되지? 잘 몰랐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많은 별점을 쌓았을 거고 거기서 레퍼런스를 쌓았기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아마 잘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배달의 민족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낄 룸이 있을까요? 그 많은 별점들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더 상위에 노출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을 거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대적 트렌드가 왔을 때는 저거 언제 진짜 내가 돈 벌 수 있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올라타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판매까지는 되지 않지만 내가 이 채널에서 진성 바이어가 될 수 있는 리드를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만 가지고 이거를 최적화시켜 놓으시면 언젠가는 이 진성 바이어를 확보하는 채널이 어떤 온라인 채널이 나중에는 기술이 더 발전함에 따라서 판매로까지도 연계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온라인 디지털 자산이 돼가지고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성과를 어떻게 좀 측정을 해야 되는지가 또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고 그거를 이제 측정할 만한 방법이 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사실 이거는 성과 지표를 어떤 걸로 측정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인 웹사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기준은 되게 단순한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방문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방문자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인콰이어리 혹은 문의를 남겨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적절한 필터링 기준이 있어서 그 필터링 기준을 통과해서 1차적인 우리의 어떤 그 잠재적 바이오리스트를 뽑는 거. 이게 당연히 성과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IT에 계신 분들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맨 처음에는 방문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이걸 최적화시켜서 사실은 이 최적화 작업을 거쳐야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무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웹사이트 딱 만들면 바로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를 돌리지도 않았고 광고를 최적화시키지도 않았고 키워드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웹사이트 만들었는데 한 달 보니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지표를 보되 차근차근 최적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에게 맞는 채널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네, 굉장히 이 무역 저는 오늘 해주시는 말씀들이 꼭 무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제조 회사들에게도 사실 뭐 수출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참고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에서 그 많은 분들이 공통 질문으로 주셨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무역
분야에서 효율적인 음. 비대면 협업 방식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네.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일단 그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파일이나 대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기타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세일즈와 같은 정형화된 업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와 같은 약간 CRM 툴, 영업을 위한 CRM 툴이 좀 더 유용한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서로 다른 업무가 섞여가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 라고 하면 프로젝트 관리 툴, 트렐로와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실시간성이 되게 중요해. 그렇다면 그 워크스페이스를 잔디와 같은 채널을 파서 그 단위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같은 맥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정보들이 쌓이더라도 공유가 잘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있어서 멘셔닝이 되면 내가 웹에서든 모바일에서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맥락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보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문서 같은 거 많이 생성을 하거든요. 근데 문서 생성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내가 아무리 잘 쓰더라도 100% 수준으로 쓰더라도 나중에 보는 게 30%밖에 안 되면 이 정보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정보는 50%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더라도 50% 활용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정보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정보 활용도를 높이려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중요한 문서들이 내 PC 폴더에 있다. 그리고 내 대화 목록이 내 카톡에 있고 다 흩어져 있다. 이거는 사실 데이터가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정보가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서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에 그 채널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것들을 누구라도 물어보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계속 반복적으로 네.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좀 정보 공유를 쉽게 만들고 또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방법들이 결국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분야에서 좀 효율적으로 특히나 비대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조금 공지사항 전달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매달 웨비나, 일잘러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들으시면서 보완됐으면 하는 것들 혹은 다음 달 웨비나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다 싶으면 저희 좀 설문을 통해서 참여를 저희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설문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 달에 10월 달 웨비나를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또 혹시 오늘과 같은 저희 이제 일잘러 분들과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일잘러 채용 공고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레이더라는 서비스, 트레이더가 TRADIR 네, .io거든요. 저희가 해당 링크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한번 트레이더 서비스, 특히 우리가 수출이나 무역을 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한번 좀 보시고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엔딩에 앞서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국경을 넘어서 크로스보더로 일을 하고 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 업계에 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만나 보면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전통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2C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기는 엄청 빠르게 변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정작 본인이 몸담고 계신 분야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거나 좀 뭐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혁신은 B2C가 선도를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앞으로는 B2B도 그에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무역 서비스를 위한 어떤 사스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무역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스타트업, 이미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새롭게 나오는 서비스를 많이 트라이해 보시고 그리고 디지털 혁신에 내가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새로운 시도들 좀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해주신 얘기가 계속 좀 기억에 납니다. Software is eating the world라고. 네, 세계를 소프트웨어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희 뭐 둘 다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의 좋은 경험을 가지고 내 일에 적용을 어렵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 하나하나씩 페인 포인트를 잡아 나가면 결국에 그 팀이 업무 효율화가 증대되고 부서 그리고 그게 회사 전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한두 번 경험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업무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된다, 비효율화가 돼 있는 것 같다 하면 이제 그런 거부터 찾으시더라고요. 네. 내가 이런 거를 분명히 이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근데 항상 첫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런 좋은 오늘 뭐 많은 얘기, 잔디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트렐로 그리고 트레이더 이런 도구들을 한번 써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 잔디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후에 컨텐츠를 통해서도 내용을 좀 서머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 달 일잘러 웨비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